제인아, 너 나랑 결혼할 거야 말 거야? 빨리 대답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뉴스를 쪼다입니다. 오늘 김정숙 여사가 눈물을 흘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 이제 지난 금요일날 네.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고 네. 연극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연극 제목은 이제 이등병의 엄마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눈물샘을 가장 잘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두 개의 단어를 꼽으라면요, 그게 첫 아들을 군대에 보낸 엄마. 그런데 그 군대에 간 아들이 병장쯤으로 진급해서 고참이 되기 전, 그러니까 그 군 내무반 생활관에서 온갖 그 구박을 다 받는 그때의 그 이등병, 그것과 찢어지는 엄마, 엄마의 가슴, 이게 이제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제목의 연극인데 부제가 저는 군대에 아들을 보낸 죄인입니다. 이게 이 연극의 부제예요. 네. 그 이제 연극을 이 연극은 참고로 끝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보고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미담식으로 지금 보도가 됐잖아요. 네. 첫째 미담에 이어서 그 영부인이 이거를 알리지 않고 몰래 가서 봤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좀 잡아줘. 두 번째 미담. 영부인이 그 돈을 무료로 간 게 아니라 직접 표를 사서 갔다. 네. 세 번째 미담. 영부인은 그걸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연극의 대본을 쓴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알려졌다. 네 번째 미담. 김정숙 영부인이 그 연극을 보고 펑펑 울었다. 이런 미담적 요소가 있는데 하나 좀 이게 못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청와대에서는 뭘 모르게 하면 아니 본인이 못했다는 거 언제부터 알고 있어요? 뭐 하여튼 이제 네.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런 몰래 한 거는 꼭 알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몰래 한 것에 대한 내용은 또 항상 또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는 요소가 코드가 그 미스테리예요. 몰래 했는데 꼭 알려지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몰래 하는데 꼭 알려질까? 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몰래 갔는데 다 알려지고 더군다나 그 옆에서 사람들이 이게 처음 불 딱 꺼지고 분명히 들어왔을 텐데 네. 우는 걸 어떻게 이렇게 다 알아가지고 이렇게 알려졌을까? 자, 그 미스테리를 우리가 파헤치지 말고요. 하여튼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어쨌든 근데 김정숙 여사가 이제 이렇게 사실이 알려지니까 도하 신문들이 김 여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퍼스트레이디 행보를 시작하는 거다. 네. 그냥 단순히 그 제인 씨를 내조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평소에 코칭이 그렇다고 해서 그 제인 씨를 내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영부인 정치를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조선일보 기사도 당장 기사를 썼더라고요. 박은주 부장이 봤을 때는 그런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너무 오버하는 겁니까? 이 개인 성향이라는 게 충분히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연애 관계를 보면 두 사람 자체가 굉장히 대등한 관계로 시작을 그래요? 했다. 왜냐하면 대학 때 그 과거의 얘기를 보면 어느 날 그 결혼한 무렵에 81년인가 80년에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인아, 너 나랑 결혼할 거야 말 거야? 빨리 대답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걸크러쉬인가? 그렇죠. 2살 차인데 자, 그 80년대에 여자가 야, 너 나랑 결혼할 거야 빨리 대답해. 이제 이를테면은 이런 경우에는 거의 그 동등한 발언권, 그러니까 전통적인 여자상, 우리 80년대 기대하던 여자상이 있잖아요. 그 여성상이랑은 상당히 다른 굉장히 주체적인 여성이다,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사회에서 주체적인 여성을 보는 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나댄다 이렇게 보는 또 시각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김정숙 여사는 굉장히 주체적인 여성으로서 앞으로 영부인으로서의 발언권을 적당한 수준에서 확보할 거냐, 아니면 그 선을 넘어서 뭐 또 보수적인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을 왜 이렇게 과도하게 저 대통령을 능가에 설치려고 하느냐 하는 두 가지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전 근데 이분이 그 이를테면은 뭐 안방 정치를 속삭이 이어서 뒤에서 이렇게 배우로 가는 것보다는 드러내놓고 차라리 활동을 하는 게 차라리 국민적인 지지도 받고 반대로 또 지탄도 받고 이런 그 행보를 정확하게 조절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지금 박 부장이 얘기한 두 가지 갈림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갈림길에 그 결정하는 어느 쪽으로 갈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러니까 그 행보를 얼마만큼 엔도스를 해주냐에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문 대통령은 절대로 김정숙 여사를 잘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 뭐냐면 아까 얘기한 그 김정숙 여사의 성격. 제가 보니까 정말 김 여사는 여러 가지 별명이 많이 생겼잖아요. 막 활달한 뭐 정숙 씨, 친절한 정숙 씨, 눈물의 정숙 씨. 근데 이게 본인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려 할 정도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거에 제가 보기에는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에요. 저희 기사에도 많이 나왔지만 뭐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키 중에 하나는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를 갖다가 완전히 제압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그 바탕이 된 거는 지난 4년 절치부심, 그러니까 2012년 대선에서 낙선하고 난 다음에 그 호남을 갖다가 갈고 닦은 절치부심 그 1등 공신이 누구냐? 결국 김 여사가 호남에 현지 내려가서 매 일주일에 뭐 내려가 1년에 뭐 일주일에 뭐 몇 번씩 내려가지고서 목욕탕 다니고 뭐 각종 봉사활동하고 이러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호남 사람들 특히 이제 중장년층인 것 같아요. 노년층 그쪽에 그 거부 심리를 갖다가 굉장히 누그러뜨렸다. 결국 그렇다면 1등 공신인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함부로 김 여사가 뭐라를 원할 경우에 그거를 갖다가 제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는데 두 분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은 눈물 전문가입니다. 왜 웃어요? 지금도 제가 하는 말 들어보고 그 웃음을 반성하게 만들어요. 알겠습니다. 이 눈물, 그 엄마의 눈물. 엄마가 언제 우느냐? 연극을 보면서 우리 군대 내에 있었던 가혹행위 이것 때문에 울었을까? 아니면 이 가혹행위보다는 이 가혹행위로 말미암아 거의 이 살해된 거나 마찬가지는 타살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장병의 그걸 은폐하려고 했던 당시 군 지휘관들에게 분노했기 때문에 눈물이 나왔을까? 저는 눈물 전문가로서 봤을 때는 모든 엄마의 눈물 속에는 아들이 있어요. 김정숙 여사도 선거운동을 치르는 동안에 구설에 여러 차례 등장했던 아들 생각이 났어요. 준용 씨. 당연하죠. 이제 그래서 나오는데 이 눈물 전문가로서 이 김정숙 여사의 연극 관람 후에 나왔던 그 눈물.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2년에 영화 이 광해를 보면서 영화가 끝났는데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나갔는데 객석에서 앉아서 10분 동안 눈물을 쏟았어요. 김 여사도 그때 현장에서 울었다는 그 눈물 부자네요. 이 눈물 부부예요. 지금 눈물 부부인데 그 홍사용이라고 일제 강점기 때 활약했던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대표작에 나는 눈물의 왕이로소이다. 로소이다. 이런 시가 있지요. 나는 왕이로소이다. 그러나 눈물의 왕. 예상 어느 곳에든지 서로 믿는 땅은 모든 왕의 나라로소이다. 이런 시로 이제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도 눈물이 많고, 이제 그 부인도 이번에 눈물의 여사라는 게 이제 많이 나왔는데, 이제 현재까지 눈물 전문가가 파악하는 것은 여기까지. 근데 저는 그 눈물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눈물이라는 게 있으면은 눈물 흘리는 사람을 닦아주고 싶잖아요. 눈물 흘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욕망, 욕심, 과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정숙 여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는 호박 덩굴과 같다. 가만히 놔두면 도로에 워낙 호박 덩굴이랑 생명력이 강해서 여기저기 뻗치는데, 그러다 보면은 밭에서도 그 뿌리를 덩굴을 뻗치지만 길거리로도 나가고 자동차 도로로도 나가는데, 결국 정치가 앞선 사람이 할 일은 그런 호박 덩굴을 가지치기를 잘하고 그러니까 뻗어나갈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면은 역사는 알아서 성장한다. 이걸 정치에 대입을 해보면 굉장히 느슨하게 그 시민 자율에 맡긴 정치, 국민 자율에 맡긴 정치, 그래서 정치인은 뒤에서 배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그 일정한 자기 자신의 정치관 같은 거를 갖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정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출발은 굉장히 자유를 중시하고 큰 덩어리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치란 게 어때요? 하다 보면 반대에 부딪히고, 그러면은 개별적으로 국면을 돌파해야 되고, 하다 보면 내 사람을 심게 되고, 내 사람이 내 의지를 반영해서 수족처럼 그 움직이기를 바라고, 이게 바로 현실 정치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전 그러다 보면 과거에 영부인 사업이라고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이순자 여사의 심장병 어린이 재단부터 시작을 해서 이명박 대통령 부인 한식 세계화까지 뭐 김치 세계화 이런 것까지 가보면
출발이 나빴던 게 어디 있어요. 출발은 다 온건하고 굉장히 브로드한 주제지만 결국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 돈이 들어가야 되고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고 재벌들이 와서 수그리고 이런 정치가 재현되기 때문에 우리 김정숙 여사는 그 이전의 영부인과는 격이 다른 분이고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 저는 그 역사라는 게 참 무서운 게 큰 흐름으로 돌아가잖아요. 거기 인간 개체의 개성이라는 거는 매몰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스탠스는 상당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만 난 덧붙이고 있다면 이제 눈물의 전문가로서 계속 눈물. 이제 군왕의 눈물을 제가 연구를 했어요. 어느 나라 왕은 음식점에 가서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절대 맛있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게 그쪽의 뭘까 군왕 지도예요. 아무리 슬픈 문학 작품을 읽어도 슬프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재밌는 연극을 봐도 박장대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번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연맥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가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영화를 보고 펑펑 우는 거, 연극을 보고 펑펑 우는 거, 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특정한 이 예술 작품에 대해서 완전히 100% 그 심퍼사이징이라고 할까요? 공감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고스란히 편향되게 드러내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박 부장이 말씀하신 그런 같은 맥락에서 저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부인의 역할론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저는 영부인이 그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면 저는 충분히 영부인의 어떤 롤이 그 가능하고 또 그 여지도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대통령이 사실 모든 부분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대통령 위주의 모든 정치 권력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행정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챙길 수 없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남성이기 때문에 이게 남녀 역할 부분으로 펴는 게 좀 여성분들이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여성이 챙길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여성만의 어떤 감성과 그 다음에 여성만의 어떤 관점에서 그 남성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갖다가 챙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거죠.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랄까 맞벌이 부분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전업주부 역할을 하셨는데 이제 남편이 역할을 하면서 정치에서 들어와서 이제 보조 역할을, 그러니까 지원하는 역할, 지원군 역할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맞벌이가 본인은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맞벌이 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리천장 문제라든지 그 직업 여성들의 그 다음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소외된 여성들이라든지 그 여성들에 관련돼서 그 정부가 챙겨줘야 될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부가 남성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고위직에 또 남성들이 많이 있고 청와대부터 뭐 정부 행정까지 다 그런 데서 나오는 어떤 사각지대, 정책의 사각지대, 관심의 사각지대 같은 게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서. 아니 그거는 월급 주고 그 비서진을 꾸리고 수석들을 꾸려서 할 얘기지. 저는 그게 영부인이 할 일은 아니라고. 근데 영부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영부인도 직제상으로 제2부속실이라고 해서 청와대에 비서실을 줄 수 있게 돼 있고, 영부인이 공직을 맡는 건 아니지만 퍼스트 레이디로서 그 남편과 함께 뭔가 우리나라의 제일 첫 번째 부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부 저 역할로서 남편을 도와가지고 남편한테 어떤 어드바이스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어떤 역할을 맡아가지고 남편한테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가령 미국 같은 경우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 영부인으로서 거기는 심지어 공적 역할까지 수행을 했잖아요. 근데 뿌리를 보면 루즈벨트 부인이고, 그래서 그 양반은 심지어 그러니까 백악관에 처음으로 자기 책상 데스크 사무실을 두고 데스크를 둔 사람이고, 그래서 나중에 뭐 유엔 대사까지 했지만 바로 그런 점에서 미국 드라마를 보면은요, 무능한 대통령들을 얘기할 때 야 뭐 저 엘리노 루즈벨트나 나오라 그래 뭐 이런 농담도 막 하고 이러는데, 사실 그 트였다는 미국에서도 그 영부인들이 과도하게 정치에 개입할 경우에 상당히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도 또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김정숙 여사 연극을 보고 이제 돌아가는 사실이 공개가 되고 난 뒤에 아무튼 이 문제의 중심은 이제 그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해결되고 있지 못한 군 의문사 문제, 그 부분인데, 그 이번 연극의 대본을 쓴 고상만 씨가 그랬어요. 이제 대통령 부인이 와서 관람을 하고 간 것에 대해서 군 의문사 관련 유족이 받은 최초의 국가적 위로였다. 이 말은 평가를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김 여사가 그 부분을 좀
알고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네. 본인의 행동은 절대로 사적으로 비치지 않는다. 그렇죠. 그다음에 대통령 영부인의 어떤 행동은 다 정치적인 메시지로 사람들이 읽는다. 그렇죠. 당장 김 여사가 저를 갔다 오고 난 후에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 김 여사 이거는 군대 내의 어떤 소수자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해결의 어떤 실마리를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네.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다. 예, 예. 자기가 김 여사가 준 그에 이어받아서 자기도 뭔가 국회에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나쁘다고는 보이지 않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만 하면 좋은데 하면 좋겠는데 혹시 그게 잘못 뱉어 아까 우리 박 부장 얘기한 대로 혹시 이게 잘못 비춰지면 가령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을 접촉을 한다라든지 어떤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를 한다라든지 어떤 인력이 필요한 문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돼버리면 당장 어느 쪽에서부터인가 이게 월권의 시비가 나올 수 있고 지난 정권이 큰 교훈을 이미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김 여사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저는 다 좋은데 또 어떤 역할을 찾아가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만 그것이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로 고칠까 그 다음에 네. 정치권한테 자기 남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나라한테는 실이 될까 득이 될까 네. 국민한테는 득이 될까 실이 될까를 굉장히 냉정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보여진 행동만 보면 김 여사가 그런 판단까지 과연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완전한 확신을 가질 정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네. 미국에서 그 네. 오바마 그 미셸이 계속 아이들 급식 네, 네, 그렇죠. 미국 급식이 막 고지방 덩어리니까 그렇죠. 건강한 식품을 먹여야 된다라고 정푸드, 네, 좀 네,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 그 급식 식단에서 지방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대신 뭐가 들어온지 아세요? 야채와 단백질이 들어와야 되는데 탄수화물이 들어왔어요, 그 자리에. 왜냐하면 그 예산을 미국은 급식을 다 자율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지방을 빼고 단백질을 넣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탄수화물 때려 박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결국 당뇨병 위험이 더 높아진 거예요. 그 모든 행위가 영부인이 급식 챙겨주면 좋은 거지. 야 지방 빼라는 거 좋은 얘기잖아. 어떤 정책이라는 거는 결국 그 계속 연관된 다른 정책들을 수반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그 해프닝처럼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이게 의미 있는 것 이벤트 같아. 정책 해야죠. 예,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전체적으로 선의로 출발한 것이 그 악의로 끝나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책은 가급적이면 정책 전문가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박 부장님 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갑자기 여왕벌 이론이 생각나고 여성의 적은 여성의 그런 유치한 시각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네. 저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아니에요. 해. 저는 그런 게 그러니까, 아니라 여성 정치인이 네. 청와대에 들어가서 정책적인 책임을 갖고 일을 한다. 저는 그러니까 지지합니다. 저의 취지는 뭐냐면 여성을 정말로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거는 여성분들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남성이 하면 괜히 남성이 여성을 지금 저런 발언이 그렇게 차별적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 성차별 아닌데 저 정말 여성 존중해줘야 된다는 칼럼 엄청 많이 썼어요. 끄세요. 뒤늦게 이걸 방송 하게 끄세요. 돼서. 네. 자, 오늘은 김정수 여사를 다뤄봤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